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연평균 6,800%라고 나왔어요. 6,800%라는 거 하는 거는 68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회사 잘려요. 회사 잘려요.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제대로 된 자립 정신을 갖고 있는가?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노후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소득에 원래 받던 네. 소득이 한 60에서 70% 얘기. 보통 이제 노후의 적정 생활비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인지 또는 부부 같이 사는 사람인지 가족 같이 사는 사람인지 지방에 사는지 못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국민연금 연구원이라는 데서요, 앙케이트 조사를 4,000명한테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은 부부가 28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고 200만 원 정도가 이게 최저 생활비라고.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OECD 권고가 뭐냐면은 적정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역 시절에 받던 것에 한 65%에서 75%, 그러니까 한 70% 매달 받으면은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두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47%니까 모자라는 돈은 다른 연금이라든지 다른 수입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한 그럼 400만 원 정도 원래 평균적으로 벌어왔던 집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노후 생활비를 뭐 연금으로 이제 좀 돌려보고 싶다. 그럼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 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네. 수익률 수익률 얼마나 해야 되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26에서 8살 정도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잖아요. 그때부터 65세까지는 직장을 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군부대에서 장교들에게 이제 장교 제대하고 나면은 그동안 부원연금 목돈을 받아가지고 다 딴 데 쓰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 연계시켜서 연금을 계속 65세까지는 가입을 하세요. 그게 첫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거 있으면 추가 납입하고, 가능하면은 연기연금을 해서 좀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되, 그걸 하면서 투자에 관한 기본 지식을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7년에서 40년 정도 가입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이 월 400만 원 받았으니까 적정 생활비가 280만 원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주변에서 대표님께 막 주식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뭐 연금도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연평균 6,800%라고 나왔어요. 어느 큰 대형사의 고객 중에서 20대 남성 투자자의 얘기입니다.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한 번 샀다 팔면은 그게 100%예요. 6,800%라는 거 하는 거는 68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또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그 회사 잘려요. 회사 잘려요. 네. 그러면요, 직업에서도 실패하고, 또 그렇게 샀다 팔았다 68번을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맞을 수가 있지만은 계속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재테크에도 실패해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왜 껐냐?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돈에도 일을 시켜라. 그거 옳은 말이에요.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 상품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노후 준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느덧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돈에만 일을 시켜라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6,800%. 그래서요, 인생에서 그렇게 돈에도 일을 시키는 그 비중은 10% 비중이라면 90%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세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에서 여기서도 그런 거 합니까?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하고 예측하는 노력도 주가 예측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그걸 방어를 해야지 성공한다. 첫째 리스크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 4년 전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 미리 아셨습니까?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몰라요. 다 사후에 알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소신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마켓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는 장기 투자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다들 얼굴이 짜증스러운 얼굴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 떨어져 그 얘기만 해. 모른다니까. 장기 투자로 마켓 리스크를 방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주식을 사는 그 형태가 비슷해요. 전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었다네, 여기서 벌었다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참다 못해서 이제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사면 대박이야. 그럼 사요. 6개월 지났는데 대박은커녕 반동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전 찾을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했으니까 했는데 안 오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봐야 안 오르거든요.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 우량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자기도 분석도 해보고.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유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빚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적립식 투자의 매직 파워, 마력을 이해를 하고 적립 투자를 잘해서 목돈 마련을 해야 돼요. 적립 투자의 마력이 뭐냐면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투자 시작할 때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재수없게 떨어지는 거예요. 5년간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5년 후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시작할 때 10,000원이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10,000원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만 원씩 꾸준히 넣었어요. 그럼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그렇게 사서 넣은 그 펀드의 평가액이 얼마일까 한번 물어보면요. 원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뭐 1,200만 원 원금 들어갔으니까 1,200만 원 정도 되겠지. 근데 2,410만 원이에요. 2배예요. 왜 그러냐?
떨어져 쌀 때는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은 많이 사거든요. 약간만 오르면 회복력이 빨라지니까. 그런 이 적립식 투자의 마력을 알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보통 이제 30대부터 40대까지 이제 뭐 자녀 교육비 확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고정 비용이 좀 높은 가계가 많은데요. 예. 이럴 때는 좀 해법이 있다면. 첫째, 일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성장 시대에 그 하던 생각을.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안에 있으면 최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자녀의 리스크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과외공부 시켜서 애들을 인류대학 넣으면은 고성장 시대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 취직하면 됐거든요.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싸가지가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지금 과외 공부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과외 공부는 수동적으로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에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직업이 막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요. 창직의 시대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사해 본 데 보니까 1억 벌어서 3,360만 원을 과외 공부에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노후도 망쳐먹고 애는 애대로 망쳐먹고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자녀 결혼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그리고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거를 제가 주로 인용을 하는데요.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결핍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번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예요.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요. 제가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꺼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지금 시내 서점에 가보면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미국서 재미교포 한 사람이 사장 서울로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살고 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요 강의를 다니잖아요 서울 시내. 이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10군데에서 6군데 7군데 질문이 뭐냐. 차 가지고 오세요? 몇 번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지 저성장 결핍의 세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노후에는 큰 집보다 현금이 좀 더 중요하다. 예. 대표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신 거죠? 현금이 있다고 해서 현금만 또 멍청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달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봐야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거를 뭔가 수입화해야 된다. 수입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다. 그런 뜻에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주택 가격 지난 20년 일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그 하락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연금화 시켜놓으면요 그동안 받아 썼으니까 그 떨어지더라도 해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올랐으면은요 남은 돈 차액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택연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연금을 잘 만들어 놨다. 그럼 은퇴 후에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좀 노후가 뭐 좋다 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5, 60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부부 화목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퇴직 후에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인가를 알고 뭘 하고 살 건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은 체면을 내려놓고 뭔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지금도 일본에서도요 퇴직자들의 일의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아파트 관리인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현역 시절에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관시켜서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저는 창직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일과 함께 노후에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에 자산운용회사의 대표를 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사타 팔았다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제가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 설계 같은 걸 하고 월급 받는다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라이프워크가 됐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 나이 또래 된 사람, 제 친구들 보면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그럭저럭 해결이 되고, 그런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부부 화목을 이게 필요한 게 중요하다는 건데 뭐냐면요,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세이를 가끔 보내주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봤더니 뭔 줄 알아세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일본 더 난리예요. 지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면 우울증, 고혈압, 천식, 그다음에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양, 키친드링커. 키친드링커가 뭐냐면 주방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일본은 더 난리예요. 좀.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을 했던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헷갈려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거나 아니면 허락받고 가야 되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거 이혼이고, 거기는 퇴직하고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나리다 이혼 무슨 이혼 해가지고 황혼 이혼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일본 전체 이혼율 자체가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가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전체 이혼 고수 중에서 황혼 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39%인데 일본은 아직 2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저 난리예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남편도 일을 하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만나야
그게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황혼연 방지, 부부 화목에도 중요하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두려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노후 빈곤층이라든지 무슨 그런 자극적인 비관적인 그런 용어들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하는데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나라가 10대 강대국이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고 그다음에 여러 복지 혜택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음가짐을 바꾸면은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선 드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자녀들도 제대로 된 자립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자립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행위의 자립이에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쓰레기 같은 걸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워야 될 걸 안 치웠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을 하면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 내 아이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의 자립이 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식의 자립이에요.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이 말을 외람되게 하는데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이 가능한데 남의 눈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튀겨서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거다.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으면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누가 불안한 얘기를 해도 저는 걱정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은퇴 이후의 삶, 노후 준비에 대해서 대표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